참고로 저는 사실은 이 법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주제를 노동이사회 법제화로 이렇게 잡았어요. 노동이사회 그 자체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법제화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경영학자니까 저는 사실 노동이사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은데 우리 경영학에서는 사실 법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안에서 기업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사실 노동이사의 논의가 많았어도 이게 어떤 뭐 강행 법규로서 기업에게 이를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업이 어떤 자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자 문제를 제가 조금 뭐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만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논의의 필요성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돼 있고요. 2017년에 그 박원순 시장이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노동이사회를 도입을 했고요. 이어서 다수의 우리 그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인천, 경기, 경남, 광주광역시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부천시, 이천시까지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수준, 공무원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00대 국정과제 중앙정부사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대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을 시켰고 이번 21대 국회 금년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관련해서 노동이사제 도입 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3개가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제출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에 상임이사로 노동이사를 2명 이상 이렇게 포함시키는 아주 굉장히 과격한 내용을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며칠 전에 우리 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기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했고 여기서는 이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스텝으로 가서 볼 때는 뭐 제가 볼 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쩌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법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 우리 저 노동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많은 법들이 정말 뭐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노동이사제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임팩트가 큰 법들도 아주 쉽게 통과가 됐는데 뭐 제가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로 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기업이라든지 또 뭐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한번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노동이사제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주제고, 2번째 주제는 노동이사의 법제화가 필요한가. 법제화라는 것은 강행 도입을 의미합니다. 입법 강제죠. 일단 법제화가 되면은 강제로 기업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도입을 해야 되니까 입법 강제까지 필요한가 그 2가지 초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한가. 자, 그럼 노동이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살펴봤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발표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신 내용들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노동이사제란 게 무엇인가? 노동이사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니까 노동이사제 탄생은 당연히 이제 독일에서 나왔고요. 독일에서 어떤 독일 역사, 그 전후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했고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연합군들의 어떤 전후 처리 과정, 전범기업들 처리 과정에서 기업가들은 어떤 자기 기업이 해체당하고 몰수되고 해서 굉장히 큰 경영 어떤 위기 의식을 느꼈고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기업의 사회화, 국유화를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직접 우리가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이때 이제 결국은 이들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 어떤 절충으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노동이사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주 특수한 그 독일의 전후 역사적 상황에서 산물로서 지극히 독일적인 어떤 그러한 제도가 노동이사회고요. 뭐 아시겠습니다. 노동이사회는 우리가 누가 말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노동이사회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원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런 말 안 씁니다. 원래 독일에도 이런 말이 없고요. 독일에는 이제 공동결정이라고 공동결정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노동이사제는 독일은 이제 감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이사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어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절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독일 감사회의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의 점령이 끝나고 나서 서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때 이제 입법 논의가 있었고,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제도를 입법으로 해서 법제에서 강행하고 싶은 의도가 없어서 여기서 반대했고, 노동조합은 전국 총파업을 위협을 했고, 당시 정부에서는 정치 경제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데나우 수상이 중재를 해서 만든 게 1951년 우리 이제 노동이사회 관련된 법이죠. 그 법이고 그 법은 당연히 굉장히 제한적으로 실제로 어떤 그 군수산업 2차 대전에 있어서 어떤 실제로 어떤 뭐 전범기업이라서 군수산업 중에서도 대기업에만 그런 식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노동이사제고 이러한 어떤 맥락, 이러한 어떤 독일의 어떤 특수한 상황,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제도가 과연 이게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우리에게까지 이게 과연 어떤 보편적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우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뭐 상황의 산물인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나온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동이사제는 유럽 대륙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 대서양을 못 건넜습니다. 심지어 영국까지도 못 가고 유럽에서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 예, 그 정도죠. 그 정도면 있고 유럽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영국까지도 노동이사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제가 볼 때 지극히 독일적인 제도, 독일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낸 그런 제도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이사제가 운영된 환경에서 저는 이제 기업 환경, 예, 어떤 기업 환경, 기업 시스템하고 노사관계 시스템. 뭐 이렇게 좀 봤는데 이것도 물론 뭐 다른 분들이 충분히 연구가 다 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고 독일의 기업의 소유 구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독일은 전형적으로 소수주주 소수주주와 은행이 기업을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주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주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강하지 않고, 예, 그래서 주식회사 비율이 전체 1%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상대적으로 기업에서는 은행, 채권자로서 은행과 종업원들의 이해관계자 이익이 중시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경영의 일정 부분 채권자인 은행과 근로자들의 어떤 참여가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허용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회사 비중이 95%, 또 주식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주주 중심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어떤 소유 구조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어떤 환경은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지배 구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회가 두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감사회하고 이사회죠. 감사회, 이사회로 두 개 나눠져 있고, 노동이사제는 그 가운데서 이사회를 감독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감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회는 집행 기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감시, 감독 하는 그러한 그 기관에 있어서 어떤 경영에 대한 감시 기구에서 참여하고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뭐 우리 이런 지배 구조가 독일랑은 전혀 다르고요. 회사법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는 이러한 감사회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론적인 그런 이사회 구조고, 예, 하는 그런 차이,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지배 구조에 있어서 볼 수 있고요. 그럼 노동조합 본다면은 뭐 아시겠습니다. 독일은 산별 노조죠. 산별 노조고 교섭을 산별로 합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기업 내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노동조합으로 봐서는 사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죠. 그래서 산별 노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사실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일정 부분 뭐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 우리는 기업별 노조고 또 기업별로 교섭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이미 상당부 대표돼 있고, 기업별 교섭하는 과정에서, 예, 아니면 기업에 있어서 노사 여러 공동위원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독일에서의 어떤 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운영되는 환경 자체가 우리는 필요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노동이사제 내용은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있죠. 예. 500명에서 2,000명까지 또 2,000명 이상에 대해서 노동이사를 뭐 어느 몇 %까지 하는가에 차이가 있고요. 예. 500명 미만에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과연 이렇게 우리가 노동이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어 있는 기업이 과연 독일이 어느 정도가 됐냐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근로자 대표가 감사회 반 참가, 2분의 1 참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분의 1 참가,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2분의 1 참가하는 기업은 이따 제가 또 보겠습니다. 전체 한 650개 정도 됩니다. 독일 정도 650개 정도가 2분의 1 참가, 반 정도 참가하고, 3분의 1 참가하는 기업은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또 찾으려고 어떻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 걸쳐서 한 1,500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놀랐던 게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가. 근데 굉장히 적습니다. 독일은 그 큰 나라에서 이 노동이사제가 실제로 운영되는 기업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렇고요.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도 보면은 사실 노동이사제가 지금 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1947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독일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떤 결과에 있어 결과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경영성과 기업의 성과,
그다음에 노사관계 성과에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연구 결과도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아주 나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그 결과들도 있죠.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연구는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의 원천이 바로 이런 노동이사제 공동 결정이다. 이런 평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또 보면 이건 이 독일 역사의 오류다. 역사에 어떤 태어나서 안 될 괴물이 태어났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독일 전체 경제가 디스카운트가 되었다. 이런 극과 극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 평가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당연히 이제 노와 사도 입장이 분명합니다. 노도 분명해서 노 측에서는 일종의 이제 이건 기득권으로 봐서 이건 여기 대해서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영계도 물론 의견이 다양합니다.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여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피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꽤 많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제 그 꼭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일관된 어떤 공통의 어떤 그러한 그 연구 결과는 볼 수가 없다. 노동이사제는 어떤 나라, 어떤 국가에서는 이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이러한 점에서 사실 법조에서 강제화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부작용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노동이사제 도입한 기업의 수를 보면은 이게 통계가 제가 지금 눈 잘 안 보이는데 2003년인가 여기에 760 몇 개에서 보시면 이제 그 나옵니다.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독일의 기업 수는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은 또 늘어나는데 노동이사의 그 기업은 굉장히 줄어들어서 2018년에 630개로 줄어들었죠. 2002년에 767에서 이런 줄어들었죠. 독일에서도 쇠퇴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제도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그 보면은 그 중에서도 뭐 기업 형태로 보면은 특히 주식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이사제 어떤 그 쇠퇴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은 1992년에 413개 회사인데 413인데 2016년은 약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노동이사제 하는 회사 중에 주식회사가 한 45% 정도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하고는 노동이사제는 이건 서로 맞지 않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주중심 모델 국가에서는 노동이사제는 이건 적합하지 않다. 이미 독일에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 기업들은 노동이사제를 해야 되는 기업, 대상 기업 중에서 실제로 안 하는 기업들이 한 3분의 1이고요. 예,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이 630 뭐 안 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제도를 피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유럽 주식 회사로 전환해서 이런 합법적으로 이제 피하는 그 경우는 유럽 주식 회사로 기업 전환하고 외국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뭐 공익 재단 등의 재단으로 법인 형태를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피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아예 이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노동이사제를 피하고 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이런저런 합법적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제 이게 독일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독일 이외에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떤가? 다른 나라 어떤 봤을 때 제가 한 두 개만 하나는 OECD, 우리 OECD 회원국을 봤고요. 또 하나는 EU 회원국을 봤는데 OECD가 전부 36개 나라인데 36개 나라 중에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딱 절반입니다. 제가 다 카운트를 하니까 18개 나라 18개가 노동이사제를 하고 노동이사제를 하지 18개 나라를 하지 않고요. 예. 그중에 18개 나라는 전부 유럽 대륙에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벗어나서는 어느 나라도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요. 또 유럽 국가 중에서도 8개 나라는 미도입 국가다. 아까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극히 어떤 독일적인 어떤 상황, 또 유럽 뭐 독일 상황하고 유럽 대륙 상황 어느 정도 서로 또 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어떤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아주 특성 거기서 나온 어떤 그런 제도고 유럽 대륙을 벗어나지 못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EU 회원국이 전부 31개 나라인데 이 중에서 18개 나라가 도입을 했고 미도입한 나라가 13개 나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영기업, 민간기업 모두 도입한 나라가 13개 나라인데 이들 나라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독일 불란사고 그 다음에는 다 북구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 다음에 동구권, 그러니까 체제 전환된 나라들, 그 나라들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국영기업에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5나라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남부 유럽 국가들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 있지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EU 국가에서 지금 노동이사제가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이게 이 확산 추세냐 아니면 쇠퇴 추세냐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아까 봐도 독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약화가 되었고요. 수치적으로 뭐 통계가 나오니까 다른 EU에서도 전반적으로 아주 약화가 되고 있는데 뭐 내용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영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노동이사제를 아예 노동이사제가 사라진 기업들이 많다. 이건 이제 국영기업에서만 노동이사제를 했던 나라가 5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하니까 당연히 이로 인해서 노동이사제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이 노동이사제를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선택지를 주게끔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정말 강행법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끔 법에서 이사회 제도를 좀 유연하게 해서 노동이사제를 회피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 그러고 하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노동이사제를 안 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물론 뭐 모든 기업에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까 아까 독일도 봤으면 독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500인 이상 기업이 대상이 돼야듯이 보면은 이러한 노동이사제를 설치하는 기준 자체를 높여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동이사제가 약화되는 경향이 전반적인 경향이고 예외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동이사제가 확대가 되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부문에도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과연 한국에 필요한가? 뭐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제가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굳이 한국에서 이게 도입이 되고 또 이것이 한국에서 남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진 않다. 외국에서 독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했고 지금 독일 기업들도 하는 말이 이 독일 기업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미 뭐 굳어진 제도고 달리 어떻게 뭐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가능하면은 이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우리가 남들이 지금 버리는 걸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우리 김상칠 회장님 경제민주화 얘기하듯이
예, 어떻게 뭐 철진한 유행진한 그런 패션을 우리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기업마다 이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본다면은 자치죠. 어떤 자치의 영역에서는 뭐 충분히 그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노동이사제 법제화인데 법제화가 필요한가? 근데 아까 우리 저 민경육 교수님 발표에서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적 자치는 또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될 가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 기업 경영이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적 자치와 노사 자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에서 이 노사 자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또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헌법에서도 어떤 뭐 공공복리라든지 또 국민경제 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뭐 이러한 몇 가지 사유 외에는 이러한 그 노사 자치를 제한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느냐 안 하는가도 이러한 그 우리 헌법적 가치인 노사 자치 영역에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이를 입법적 개입으로 어떤 강행법규에서 강행입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제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다면은 과연 이 법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입법 평가에 대한 뭐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쪽 전혀 모르는데 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입법 평가의 기준이 쭉 있고 뭐 독일에서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고요. 근데 이제 이 기준들을 쭉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한 3가지 정도더라고요. 입법의 효과성, 그 다음에 효과성 effectiveness 있었죠. effective 효과성, 목표 달성, 입법 목표의 달성도 또 하나는 이제 입법의 그 효율성, 얼마나 efficient한가. efficiency는 이제 투입 산출, input output 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영향 impact.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 3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입법 평가 기준이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노동 이사제 입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효과 effectiveness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평가 기준이 뭐냐 하면은 목표 달성도, 당사자 합의 정도, 또 법과 현실의 차이 이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도가 높고 당사자 합의 정도가 높고 법과 현실의 차이가 적으면은 효과성이 높은데 뭐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입법의 효과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도는 높지 않고요. 아까 봤습니다. 이 평가 자체가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렇고 그렇게 일관된 좋은 평가는 아니고 다양한 평가고 당사자 합의 정도는 지금 서로 노와사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주 극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당사자는 지금 합의하지 않고 있고요. 또 법과 현실의 차이 측면에서는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제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기업에서 법이 없어도 당연히 도입했을 건데 전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현실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입법한다는 것은 법과 현실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효과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효율성인데 효율성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인데요. 예. 여기서도 아까 봤습니다만은 독일이나 유럽의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여기 대해서 합치된 연구 결과가 없고요. 특히 경영계에서는 이 노동이사제를 비판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높은 비효율성입니다. 아주 관료제 비효율성, 경영 혁신을 제외하고 구조 조정을 방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일의 아킬레스건이다
심지어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동이사제를 직접 회피하고 있고요. 해외로 가고 있고, 독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있어서 뭐 한국에도 지금 독일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외에 나간 어느 기업 하나 독일의 노동이사제를 들고 간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독일에서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으니까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안 합니다. 만약에 좋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걸.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동이사제 어떤 효율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도 어떤 상황의 산물, 역사의 산물이지 이게 어떤 뭐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효율성 평가 자체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죠.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떤 영향, 어떤 부수적인 영향, 임팩트가 있을 것인가 이건데 여기 대해서도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다양한 어떤 임팩트를 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임팩트, 부정적인 임팩트. 긍정적인 임팩트는 주로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 볼 때 어떤 노사관계 또 어떤 근로자들의 어떤 그 참여를 통한 또 동기부여 이런 쪽에 긍정적인 그런 임팩트를 주로 들고 있고요. 근데 부정적인 임팩트는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디스카운트죠. 예를 들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 때 보통 뭐 남북 관계죠, 노사 관계 뭐 이런 걸 이제 드는데 뭐 독일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어떤 국제 경쟁, 입지 경쟁력 약화, 입지 경쟁 약화돼서 해외 투자 유인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기업의 어떤 그 해외 탈출이 뭐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지금 사업하기 어려운데 뭐 이런 문제들 있고 기타 영향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 경영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이사제 입법 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예상이 되며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기업마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노동이사제 법제화 타당성을 아까 효과성, 효율성, 영향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각 측면 모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반드시 입법 강제돼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매우 큰 효익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또는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에 매우 큰 피해나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분명할 때 입법 강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은 확인될 수가 없고요. 또 더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헌법적 가진 사적 자치와 노사 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입법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 결정은 국가의 개입 없이 사적 자치와 노사 자치 영역 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뭐 요게 이제 요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한 부분이고 뭐 또 여러 우리 선생님들도 좋은 이렇게 좀 지적을 받아서 계속 좀 더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완벽하셔서 결국 같은 내용의 반복이겠지만 제가 근로자 이사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미국에서 이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이게 주도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 미국 사회에서 유럽식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든도 대선 공약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그렇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이제 경영 방침을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코로나19 등등으로 이게 양극화가 계속되니까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뭔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주제인 이 노동이사제도 아마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뭐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 모두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사회에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근데 문제는 기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든지 뭐 근로자 이사제라든가 이런 걸 선택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법제화를 하면 안 되는가는 김강식 교수님께서 발제 자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를 법제화해서 공기업의 지금 그 자치법규에 의해서 이미 그 서울시, 경기, 광주, 인천, 경남, 울산 이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해서 모든 공기업에게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거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좀 지나고 보면 공공기관 하는데 민간기업 니네들 안 해. 너네도 해야지. 이렇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압박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적 자치 영역에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1차 목표는 생존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근로자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월급도 주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뭐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경영 상황이 나쁘고 파산하기 직전인데 사회적 책임 다하고 뭐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경영을 하다가 비용을 많이 써서 결국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건 기업에게도 좋지 않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업이 여력이 될 때 재무 상태가 좋을 때 이럴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영역으로 남겨둬야지 법제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근로자 이사제는 장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부작용이 명백하지요. 국내에서 그동안 근로자 이사제를 몇 년간 시행을 해왔는데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은 뭐 아무리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부채가 늘어나고 적자가 심해져도 거기에는 뭐 노조들이 힘이 세니까 아무리 부채와 적자가 증가를 해도 그쪽에서는 급여도 계속 인상되고 그렇죠? 성과급 파티를 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귀족 노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자 이사제 때문에 회사에 부담이 가더라도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그동안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가시화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민간 기업에서는 당연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인데요. 1994년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를 했는데 이 근로자 이사들은 회사의 수익 창출보다는 임금 인상이라던가 고용 안정 이런 활동만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구조조정이라던가 인력 감축에 이 근로자 이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파산을 했고요. 아까 발제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일에서도 알리안츠 그룹이라든지 바스프 그룹, 이온 같은 대기업들이 노동이사제를 피해서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근로자 이사제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 경영계나 주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당연히 노사관계 현실에 맞지 않고 경영 효율이 저하되고 등등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주주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라고 해서 KB금융지주에서 주주총회 때마다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 안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020년 지난달이죠. 총회가 있었는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갔는데 2명의 이사 중에서 이사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3.48, 2.86%였습니다. 주주들이 원하지 않아서 부결이 된 거죠.
이렇게 경영계랑 주주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뭐 법이나 규제 뭐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기업이 언제든지 네, 자발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적 자치 영역에 남겨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 노동이사제가 상법과 공운법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만 말하더라도 뭐 한 15개의 법률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번에 정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운법에도 지금 현재 3개가 나와 있는데 박주민 의원 발의안, 김경협 의원 발의안, 또 김주영 의원 발의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문법 개정안에서 노동이사제가 통과가 되면 곧장 민간 기업에게도 도입이 될 것으로 그러면 상법이 개정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사례를 우리 김강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사가 아닌 감독이사회, 이제 아까 감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회나 뭐 감독이사회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이사회에 도입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건 우리 큰 차이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이사로 도입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이걸 피하지 않는 이유가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는 이유는 독일 지배구조 코덱스라고 그 우리로 말하면 지배구조 코드입니다. 그 이제 모범 규준이죠. 그 모범 규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범 규준을 잘 지키는 우리는 아주 모범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른 논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그 법안 중에 공문법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상법은 방금 개정됐기 때문에 뭐 또다시 이것 때문에 개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요. 일단 공문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문법 중에 제일 그 조금 임팩트가 큰 박주민 법안을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한전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이 감사위원은 모회사, 자회사 조사권이 있고 각종의 소권이 있고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회 소집 청구권,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의 감독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그 감사의 지위를 노동자 이사 1명에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은 상임이사 중에 노동이사를 2명 이상 포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저는 의아한데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2명 이상 이렇게 하면 어떤 회사는 이사가 5명인데 그중에 2명을 노동자로 임명해라 이런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근로자 500명 미만이면 1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임명된 노동이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회사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구분하고 있는데 바로 사내이사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내이사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모든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을 다 감독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독 기능이고 두 번째 의사결정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다 할 수 있고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감독권과 회사의 예산 결산은 물론 경영사항을 체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직무에 보면은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 1인이 대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노동이사가 회사의 기관장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거기 보면은 37조 2항에 보면은 성과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들은 상임이사는
직무수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만 제일 밑에 줄입니다. 90페이지. 노동이사의 경우에는 이행 실적 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실적을 평가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보수, 연임, 해임 등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치해 법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적 평가도 없고 해임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임기를 보는데, 임기는 공문법 28조 2항에 있습니다만은 연임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이 박주민 안의 28조 2항에 보면은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노동이사 임기는 자동 2년이고 3년씩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소불위의 최고의 감독기관이고 장기간 6년 정도 연임을 하면서 회사에 군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주민이라는 분의 그 노동이사제는 임원평가에서 제외되고 3년의 연임이 보장되는 특권청으로서 기존의 모든 규정을 초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귀족층으로 새로운 귀족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까 이제 유럽에서도 퇴조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차관점이 SE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소시에타스 오이로페아 해갖고 오이로파이아 해갖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유럽 회사입니다. 이거 유럽 회사는 EU의 정상들이 2000년 12월 니스에서 EU 명령과 EU 준칙을 통해서 유럽 이사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SE의 특징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를 갖는 독일의 이원적 이사 구조를 채택하던 경영이사회만을 설치하던 그 경영이사회 하나만 있는 일원적 이사회 구조든 그것을 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많은 법률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지배구조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에서 50개 주 회사법이 가장 낮은 규제를 향해서 경쟁하는 바닥을 향한 경주라서 우리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레이스 투 바텀이라 해가지고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본점을 두고 있는 뭐 알리안츠 SE 요거 아까 우리 곽 실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독일의 회사들이 SE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들을 보니까. 그러면 노동자까지도 감독하는 이 기능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노동자가 감독하는 세상은 오히려 그거는 감독에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론적 이사회에서 감독 기능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훨씬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유럽 사람들은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의 평가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대기업조차도 이런 그 노동이 사회를 가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세금과 규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논문을 봤더니 제가 뭐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몇 개만 봤는데 어떤 논문이 그 밑에 각주 19번에 라스 호우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우너프 이 사람과 뭐 한 세 사람이 공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그 159개의 회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159개 회사는 어떻게 구성됐냐면 독일에서 전환된 75개 회사, 체코에서 전환된 28개 회사,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중에 보면 독일에서 전환한 회사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유럽에 산다면 SE로 전환하는 회사를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경제학자라면 제가 법학자라서 이런 거 뭐 할 계제는 안 됩니다만은 도대체
어떤 회사가 SE로 전환을 했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전환한 게 많으냐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렇게 봐서도 독일 회사에서 제일 많이 전환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E를 만드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회사가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하고 합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합작해서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독일 회사에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가 논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쓸 필요는 없다 싶어서 안 썼는데, 어떻든 독일 회사가 SE로 가장 많이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독일의 그 법제에 대해서,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SE라는 것은 SE를 했다고 해서 무슨 본사를 옮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독일에 있을 때 우리는 독일 회사가 아니고 SE 회사다. 그러니까 중급법이, 설립 중급법이 SE 회사니까 SE 회사에 따라서 주주송회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주식 배당도 하고 모든 것을 그 법 체계를 SE를 따른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소재하든지 소재지를 옮길 필요는 없고, 어떤 법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할 그것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학계에서는 SE로 재편 또는 합병을 통한 SE 설립이 영업활동, 종속기업의 위치, 궁극적으로 영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개량한 논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라스 호누프의 그 논문에 따르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국가 법인상 2단계 일단 국가의 법인법상에, 그러니까 회사법상이죠, 결국은 2단계 이사회 구조로만 되어 있는 이사회 구조만 허용하는 국가에 위치한 경우 SE로 재편에 따른 주가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독일 회사인데 SE로 전환한다라는 정보가 발표되는 순간 그 시점에 주가 반응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 최소한 2 내지 3% 안팎의 비정상적인 주가 수익률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는 이 이원주 구조인데 SE로 우리가 전환하겠다 하고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순간 그 한 1, 2이틀 안에 주가가 팍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어떤데, 이미 1단계인 회사에서 우리는 SE로 전환한다. 그거는 밋밋하다는 겁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네네. 어차피 이론적 이사회인데 다시 이사회 어차피 이러는데 SE로 이론적으로 가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주가가 별로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조금 남았는데요. 마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요즘에 그 무슨 여성 이사회를 임명해라, 감사위는 분리 선임해라, 소액주주 근로자 대표 임명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프로파간다이거나 쇼잉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고, 이렇게 그 특정 집단에게 할당량을 제시하고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는 정치적 의도,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로자가 승진해가지고 이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 기간 해갖고. 그렇지만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할당을 해서 이사를 만든다. 그건 이사회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